1999년 가을 한강 상류에서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다. 안에는 판독 불가능한 서류들과 여성용 손목시계, 그리고 기차표 한 장. 대전발 서울행 1989년 10월 13일 새벽 2시 47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10월 12일 목요일 대전 한강제약연구소 4층 임상실험팀 사무실에서 박유진은 마지막 서류를 복사기에 넣었다. 26세, 입사 3년 차. 그녀는 이 회사에서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우연히 발견한 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27명의 아이들. 모두 고아원 출신이었고 모두 신약 임상실험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이었다. 그중 8명은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인은 기재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행방불명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복사된 서류를 검은 가방에 넣었다. 총 347페이지. 실험일지, 대상자 명단, 승인되지 않은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은폐 지시 문서. 이것만 있으면 충분했다. 한국일보 탐사보도팀 정민우 기자는 내일 아침 서울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오후 6시 30분, 퇴근 시간. 유진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보안팀장 김 과장이 전화를 받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를 지날 때 주차장 쪽 유리창 너머로 검은 승합차 2대가 보였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유진은 뒷문으로 방향을 바꿨다. 비상구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가 담을 넘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큰 길까지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대전역이요, 빨리요. 대전역 21시 30분. 서울행 막차는 21시 47분 출발이었다. 유진은 매표소에서 침대 칸 표를 끊고 대합실 구석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시계를 봤다. 17분.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목요일 밤 서울로 돌아가는 사람들. 출장객, 대학생, 군인들. 21시 45분. 유진은 6호차에 올랐다. 침대 칸은 좁고 어두웠다. 그녀는 가장 안쪽 침대를 선택하고 커튼을 쳤다. 가방을 가슴에 안았다. 기적 소리가 울렸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대전역 플랫폼이 멀어졌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서울까지 2시간 30분.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다. 하지만 열차가 완전히 역을 벗어났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침대칸 커튼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나야. 강석훈. 선임연구원이자 2년 전까지 유진의 연인이었던 남자. 유진은 커튼을 열지 않았다. 석훈이 다시 말했다. 나 알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복도에 다른 승객이 지나갔다. 석훈은 목소리를 낮췄다. 10분만 얘기하자. 제발. 유진은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다. 석훈은 3년 전과 똑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화장실로 가자. 유진이 말했다. 둘은 6호차 끝 화장실 앞까지 걸어갔다. 유진이 먼저 들어가려 하자 석훈이 문을 잡았다. 가방 두고 가. 싫어. 유진은 가방을 끌어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석훈이 밖에서 말했다. 유진아, 이러지 마.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유진은 세면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식은땀. 열차가 터널을 지나갔다.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유진은 화장실 작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칠흑 같은 어둠.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다. 석훈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유진아. 유진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다. 석훈이 뒤따라왔다. 5호차, 4호차. 승객들이 깜짝 놀라 비켰다. 식당 칸을 지나 3호차까지. 그곳에서 유진은 멈췄다. 식당 칸 구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서지안. 회사 CEO의 딸이자 유진의 후배 연구원. 23. 지아는 유진을 보고 일어섰다. 언니. 유진은 뒤를 돌아봤다. 석훈이 복도 끝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앞에는 지안, 뒤에는 석훈. 열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언니, 나도 타고 있었어. 지안이 말했다. 언니 따라왔어. 그녀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갈색 봉투였다. 유진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도 있어. 서류.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오빠 이름도 거기 있어. 1984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진짜는. 석훈이 다가왔다. 지안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언니 같이 가요.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요. 석훈이 멈춰섰다. 지안아, 넌 왜 여기에? 지안은 대답하지 않고 유진을 이끌었다. 빨리요. 둘은 화물칸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조치원역 통과 안내방송이 울렸다. 다음 정차역은 천안. 열차가 출발한 지 40분 후. 유진과 지아는 화물 상자 사이에 몸을 숨겼다. 밖에서 석훈이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유진은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화물칸은 생각보다 넓었다. 목재 상자들과 철제 컨테이너 사이로 좁은 통로가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과 지아는 가장 안쪽 구석, 방수포로 덮인 화물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열차는 규칙적으로 흔들렸고 바퀴가 레일을 구르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지아는 가지고 온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지 않았고 서류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다. 유진은 그것을 보며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냐고. 지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였다고.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 오빠의 사진과 함께 한강제약 임상실험 동의서가 있었다고. 오빠는 1984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16살이었다.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다르게 적혀 있었다. 실험체 번호 5007. 투여 기간 1984년 3월부터 7월까지. 상태 기록란에는 마지막 날짜만 적혀 있었다. 1984년 7월 18일. 그리고 빨간 도장 하나. 처리 완료. 지아는 그날부터 회사 자료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남아서 오래된 파일을 찾아봤다. 하지만 1984년 이전 임상 기록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유진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복사기를 자주 사용했고 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졌다. 지아는 직감했다. 유진도 뭔가 찾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밤 지아는 유진을 따라왔다. 회사에서 나오는 유진을 멀리서 지켜봤고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열차표를 끊었다. 하지만 석훈도 타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지아는 유진에게 물었다. 석훈이 왜 여기 있는지 아냐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고. 하지만 우연은 아닐 거라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석훈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화물칸 문을 흔들었다. 잠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남자들이 무언가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해졌다. 아마 다른 방법을 찾으러 간 것 같았다. 유진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총 347페이지. 지안의 봉투에는 70페이지 정도가 들어 있었다.
둘을 합치면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실험 대상자 명단, 약물 투여 기록, 부작용 보고서, 사망 은폐 지시문. 이것만 있으면 한강제약은 끝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서울까지 가져가느냐였다. 석훈은 이미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천안역까지 30분 남았다. 그곳에서 내리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천안에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을 믿을 수 있을까? 한강제약은 지역 유지였고 CEO는 시의원과 친분이 있었다. 지안이 유진의 팔을 잡았다. 떨고 있었다. 스물 센 여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다. 26, 회사 경력 3년차 연구원.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천안역 진입 예고 방송이 울렸다. 10분 후 도착 예정. 유진과 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천안에서 내리기로. 천안역까지 5분을 남겨두고 화물칸 문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다. 누군가 공구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문고리가 삐걱거렸다. 유진은 지안에게 신호를 보냈다. 반대편 출입구로 가자고. 화물칸에는 양쪽에 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화물 사이를 지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발소리가 났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석훈이 들어왔다.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 안을 비쳤다. 석훈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유진아,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다.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지친 것 같았다. 석훈은 천천히 화물 사이를 걸어왔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과 지아는 마지막 화물 더미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반대편 문까지 5미터. 하지만 그 사이에 가릴 것이 없었다. 석훈이 이쪽으로 오면 바로 발견될 것이었다. 유진은 판단했다. 도망칠 수 없다면 협상해야 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석훈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석훈은 멈춰섰다. 둘 사이에 10미터 거리. 석훈은 손전등을 내렸다. 유진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내 동생 선미 얘기부터 하자고. 유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선미, 21살 대학생.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석훈은 계속 말했다. 선미는 지금 안전하다고. 대전 본사에 있다고. 회사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유진은 알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석훈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서류만 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유진도, 지안도, 선미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는 이 일을 조용히 정리할 것이고 보상금도 줄 수 있다고.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석훈은 다시 말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천안역에 회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도망갈 곳은 없다고. 한강제약의 손은 길다고. 그때 지안이 유진 옆으로 나왔다. 석훈은 지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지안,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지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 때문이라고. 1984년에 죽은 오빠. 석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 일은 오래전 일이라고.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이었다. 유진이 복사한 서류에는 1988년까지 실험 기록이 있었다. 불과 1년 전이었다. 석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필사적이었다. 이 서류가 세상에 나가면 회사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 관련자 모두가 감옥에 가야 했다. 석훈도 포함해서. 천안역 도착 방송이 울렸다. 2분 후 도착. 석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유진아, 제발. 우리 다 살자. 유진은 가방을 꽉 껴안았다.
석훈은 그 눈빛을 보고 알았다. 협상은 실패했다. 그는 뒤를 돌아 문 쪽으로 손짓했다.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회사 보안팀이었다. 열차가 천안역 플랫폼에 멈춰섰다. 밤 11시 30분. 플랫폼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몇몇 승객이 내리고 몇몇이 탔다. 화물칸 안에서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석훈과 보안팀 두 명이 앞에, 유진과 지안이 뒤에. 양쪽 다 움직이지 않았다. 석훈이 신호를 보내자 보안팀이 천천히 다가왔다. 유진은 뒤로 물러섰다.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지안이 유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보안팀이 3미터 앞까지 왔다. 그때 지안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거 원하는 거죠? 석훈이 멈춰섰다. 지안 양 뭐 하는 거야? 지안은 봉투를 흔들었다. 70페이지. 실험 대상자 명단. 그녀의 오빠 이름도 거기 있었다. 지안이 말했다. 이거 드릴게요. 대신 우리 보내주세요. 유진이 지안의 팔을 잡았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안은 유진을 뿌리쳤다. 그리고 석훈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석훈은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늦었다. 지안은 봉투를 석훈에게 건넸다. 석훈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서류를 확인했다. 진짜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안이 돌아서서 유진에게 말했다. 언니, 이제 언니 차례예요.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봤다. 너 뭐 하는 거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석훈 옆으로 걸어갔다. 보안팀 사이를 지나갔다. 그리고 화물칸 문 쪽으로 향했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 지안은 미끼였다. 유진을 안심시키고 함께 도망치는 척하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유진은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다. 석훈이 유진을 붙잡으려 했다.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화물칸 문으로 뛰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플랫폼이 보였다. 유진은 뛰어내렸다. 가방을 든 채로 플랫폼을 가로질러 대합실로 뛰었다. 승객들이 놀라 비켰다. 개찰구를 넘어 광장으로 나갔다. 천안역 앞 광장. 택시 몇 대가 서 있었다. 하지만 택시를 탈 수 없었다. 석훈 말대로 추격자들이 어디든 따라올 것이었다. 유진은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역 건물 뒤편. 화물 야적장이 있는 쪽. 거기서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반대편 플랫폼. 부산 방면. 유진은 어둠 속을 달렸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다. 반대편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부산행 심야 열차가 서 있었다. 새벽 2시 47분 출발. 아직 30분 남았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열차를 봤다. 화물칸 문이 열려 있었다. 역무원은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화물칸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부산행 화물칸은 텅 비어 있었다. 심야 열차라 그런지 화물도 많지 않았다. 유진은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가방을 가슴에 안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다. 천안역 플랫폼이 점점 멀어졌다. 열차는 천천히 속도를 높였다. 유진은 창문 틈으로 밖을 봤다. 역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석훈과 보안팀이었다. 그들은 이쪽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행 열차 쪽만 뒤지고 있었다. 성공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들이 언제 눈치챌지 몰랐다. 천안역 역무원에게 물어보면 부산행 열차에 누군가 탔다는 걸 알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 부산역에 연락이 갈 것이고 도착하는 순간 잡힐 것이었다. 유진은 시간을 계산했다. 천안에서 부산까지 약 4시간. 새벽 7시쯤 도착 예정. 4시간. 그 안에 계획을 세워야 했다.
부산에 도착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찰서? 신문사? 아니면 그냥 숨을 것인가? 유진은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347페이지. 지안에게 빼앗긴 70페이지가 아쉬웠지만 나머지만으로도 충분했다. 실험일지, 대상자 명단, 사망 기록. 열차가 터널을 지나갔다. 불이 깜빡였다. 유진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문 쪽을 봤다. 잠겨 있지 않았다. 밖에서 누군가 열면 그대로 들어올 수 있었다. 유진은 일어나 문을 확인했다. 안쪽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낡은 빗장이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다. 그녀는 빗장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와 앉았다. 피로가 몰려왔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아침에 출근해서 서류를 복사하고 회사를 빠져나와 대전역으로 가고 서울행 열차에서 추격당하고 지안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부산으로 가는 화물칸. 유진은 눈을 감았다. 잠시라도 쉬어야 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계속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기적소리, 석훈의 목소리. 유진아, 돌아와. 제발. 그녀는 눈을 떴다. 환청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유진은 손목시계를 봤다. 새벽 4시. 부산까지 3시간 남았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웠다. 가끔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작은 마을들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때 열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몸을 일으켰다. 정차역이 아니었다. 방송도 없었다. 무슨 일일까? 열차는 점점 느려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유진은 창문으로 밖을 봤다. 철교였다. 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낙동강이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화물칸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러 명. 유진은 가방을 들고 반대편 구석으로 이동했다. 문이 흔들렸다. 빗장이 버텨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누군가 공구로 빗장을 부수기 시작했다. 유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다. 화물칸은 막다른 곳이었다.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나갈 수 없었다. 유진은 가방을 내려다봤다. 347페이지. 그녀의 3년, 27명의 아이들 임상실험. 이 서류가 세상에 나가야 했다. 문이 열렸다. 석훈이 들어왔다. 뒤에 보안팀이 따라왔다. 석훈은 유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유진아, 끝이야.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유진은 가방을 꽉 안았다. 석훈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방만 주면 돼. 그럼 끝이야. 유진은 뒤를 돌아봤다. 화물칸 문이 열려 있었다. 밖으로 철교 난간이 보였다. 아래는 강물. 유진은 석훈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그녀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꺼냈다. 석훈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유진은 서류를 공중에 던졌다. 바람이 서류를 휘감았다. 347장의 종이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석훈과 보안팀이 서류를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서류는 바람에 날려 철교 아래로 떨어졌다. 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서류가 사라지자 화물칸 안이 조용해졌다. 석훈은 난간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보안팀 2명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류 몇 장이 물 위에 떠 있었지만 글씨는 이미 번져서 읽을 수 없었다. 나머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유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다리가 풀렸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서류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증인도 없었다. 지아는 이미 그들 편이었다. 정민우 기자는 내일 아침 서울역에서 유진을 기다리겠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다. 석훈이 일어섰다. 보안팀에게 뭔가 지시했다. 2 사람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유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화물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철교 위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강물은 멀리 아래 있었다. 20m쯤 될 것 같았다.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석훈이 유진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미안해, 유진아. 나도 선택권이 없었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이 없었다. 보안팀이 유진을 난간 쪽으로 밀었다. 유진은 난간을 붙잡았다. 차가운 새였다. 석훈이 말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유진은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다. 물살이 빨랐다. 저기 떨어지면 살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적어도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 보안팀이 그녀를 밀려는 순간 유진은 스스로 난간을 넘었다. 석훈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유진의 몸이 공중으로 떨어졌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물이 차가웠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다. 어둠뿐이었다. 위가 어디인지 아래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은 팔다리를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물살이 그녀를 휘감았다.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유진은 눈을 떴다. 희미한 빛이 보였다. 수면이었다. 그녀는 그쪽으로 헤엄치려 했다. 하지만 물살이 더 강했다. 의식이 흐려졌다. 차가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고통도 사라졌다. 유진은 떠내려가면서 생각했다. 선미에게 미안하다고,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27명의 아이들에게도 미안해, 끝까지 싸우지 못해서. 물 위 철교에서 석훈과 보안팀은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물살에 휩쓸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석훈이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에 보고했다. 서류 소각 완료, 목격자 처리 완료. 무전기 너머에서 확인했다는 답이 왔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석훈은 화물칸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유진의 가방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가방을 강물에 던졌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부산까지 2시간 남았다. 1999년 10월 가을. 한강 상류 퇴적토 준설 작업이 진행되었다. 공사 인부들이 강바닥을 파헤치던 중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은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인부들은 가방을 건져 올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물에 젖어 뭉개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몇 개 단어는 남아 있었다. 임상 실험 대상자. 그리고 여성용 손목시계 하나. 시계는 멈춰 있었다. 새벽 4시 23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표였다. 대전발 서울행 1989년 10월 13일 새벽 2시 47분. 표는 물에 젖었지만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1989년 10월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다. 하지만 해당 날짜에 실종 신고된 사람은 없었다. 담당 형사는 가방을 증거품으로 보관했다. 혹시 모를 제보를 기다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방 주인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관련 사건 신고도 없었다. 결국 가방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창고로 옮겨졌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증거품 정리 작업이 있었다. 5년 이상 된 미제 사건 증거물은 폐기 처분되었다. 가방도 그중 하나였다. 서류 조각들과 시계, 기차표 모두 소각되었다. 누구도 그 가방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다. 한강제약은 1992년 바이오텍 21로 사명을 변경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다. 1995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1998년에는 업계 3위 제약사가 되었다. 1989년 임상실험 관련 기록은 1990년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다.
실제로 화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강석훈은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FDA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2000년대 초반 대형 제약사 부사장이 되었다. 그는 가끔 한국을 방문했지만 대전에는 가지 않았다. 서지아는 바이오텍 21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2005년 회사 사보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우리 회사는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박유진의 실종 신고는 1989년 10월 15일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여동생 박선미였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마지막 목격 지점은 대전역이었다. 영무원은 그녀가 서울행 열차표를 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서울역 도착 승객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은 가출로 결론지었다. 직장 스트레스가 심했고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선미는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선미는 그 후로도 10년간 언니를 찾았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2000년 선미는 수소문을 포기했다. 2024년 10월 바이오텍 21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50명의 신입사원이 강당에 앉아 있었다. 인사팀장이 회사 소개를 했다. 우리 회사는 1982년 설립되어 42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윤리 위반도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회사 연역이 떴다. 1982년 설립, 1985년 첫 신약 개발, 1992년 사명 변경, 1995년 상장, 1989년 10월 항목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낙동강하고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35년 전 그날 밤처럼 강물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347장의 서류, 한 여자의 선택, 그리고 사라진 진실. 하지만 강물은 말이 없었다. 그저 흘러갈 뿐이었다. 바다를 향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